좁고 높게 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냥을 할 때 유목은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하죠. 목축을 하거나 그때 숨어서 공격하거나 자기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좁고 높은 것을 좋아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넓게 이게 우리의 유전자에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선 이야기를 방금 했어요. 동선은 뭐냐면요. 건축에 보이지 않는 뼈대입니다. 사람의 뼈대가 중요하죠. 이 뼈가 잘생겨야 그 다음에 마감을 하더라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는 뼈대는 기둥과 보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것을 기둥이라고 하고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한 부재를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뼈대. 이 보이는 뼈대도 잘생겨야 됩니다. 기둥이 아무 데나 있으면 공간이 쓸모없게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뼈대도 잘생겨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뼈대인 동선도 잘생겨야 됩니다. 그 동선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부님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문과 문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문과 문을 연결하면 그게 동선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평면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예전에 98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투베이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설계해서 실제 지어지는 것은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어진 3베이 아파트는 동선이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꺾이지 않고 단순해졌어요. 그 동선이 더 잘생긴 거죠, 이게. 자, 넓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실도 있어요. 우리 거실은 넓은 것 같은데 이 쓸모가 없어. 소파 하나도 제대로 놓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평면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집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려본 거예요. 문과 문을 연결한다고 했죠. 사람이 다니는 게 최소 60cm입니다. 보통은 80cm에서 90cm. 이건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600 또는 9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폭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문이 저기 있으니까 문을 향해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동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문이 있죠. 또 이렇게 그립니다. 또 문이 있어요. 또 문이 있어요. 또 문이 있어요. 또 문과 문을 연결합니다. 자, 저게 거실입니까? 전 넓은 복도지 저건 거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파 하나, TV 하나 반듯하게 놓을 자리가 안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선을 바로 볼 수 있으면은 건물의 평면 자체를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아파트 평면이죠. 동선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문이죠, 문. 그 문의 위치를 잘 보세요. 제가 문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평면 그대로 놓은 채로 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문의 위치를 안쪽으로 들여서 길이를 길게 했더니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건축에 보이지 않는 뼈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건물을 가든지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집 동선은 어떻게 생겼지라고 동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동선 때문에 만약에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문의 위치를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그만큼 늘어난 효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장치일까요? 나가는 장치일까요? 질문이 우습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해결하면 덜 중요한 게 저절로 해결됩니다. 메이저를 해결하면 마이너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뭔가, 원리가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는 방향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일어나자마자 문을 몇 번이나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용합니다. 사실 질문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문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 잠을 주무시는 안방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었습니까? 방 안쪽으로 열었습니까? 아니면 거실 쪽, 바깥쪽으로 열었습니까? 안쪽으로. 잘하셨어요. 그 안쪽으로 열리는 문을 안여닫이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은요, 열리는 방향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여닫이 문은 들어가기 위한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기 위한 문, 안여닫이 문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여닫이 문의 목적은
들어가기 위함이고 들어가기 위한 것은 사생활 보호를 거기에 수반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 밖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문 뒤에 숨어서 누구세요? 라고 자기 몸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 여닫이라면 누구세요? 해서 문을 열면 조금만 열어도 자기는 다 들여다 보이죠. 그래서 자기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여닫이 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실을 지나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계단을 내려가기 전 그 문은 안으로 열었습니까? 바깥쪽으로 열었습니까? 밖으로 열죠. 그 문은 바깥 여닫이 문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나가는 게 목적인 문입니다. 나가는 게 목적인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피난입니다. 피난을 위해서는 나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10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6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계셨던 그곳은 문을 잠궈 두었을까요? 문을 잠궈 놨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안 가봤지만 제가 99%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은 안 여닫이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재가 나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정전입니다. 정전이 되면 갑자기 암흑 상태가 되고 이성이 없어지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매캐한 연기가 나면은 그때는 진짜 본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빨리 튀어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야! 라는 소리가 났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불이야에서 딱 이게 꺼졌어요. 그때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잠깐 조용해 주세요. 강사님 먼저 나가고 노약자 그 다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냥 불 꺼지면 그냥 이성을 잃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이 안 여닫이에요. 턱 하고 걸려요. 안 열리네? 안 여닫이 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혼자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땡겨야 되는구나 하고 땡기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문에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방관께서 화재 진압을 하고 나서 들어가 보면 문 뒤에 쓰러져 계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 여는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관람 집회시설 30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문을 반드시 피난 방향으로 해야 된다. 바깥 여닫이가 피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인 용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명, 10명이 모여도 그 자리가 안 여닫이가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좀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달아준 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아다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양이 높아지면 건축을 할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는 문을 자유자재로 엽니다. 문을 자유자재로 열 수 있다고 해서 저것을 자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여닫이로 하면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도 괜찮고 내부에 있는 사람도 조금 더 편안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닫이 문으로 만들어둡니다. 자,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건 재미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안 여닫이 문을 사용해야 될 곳에 바깥 여닫이 문을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예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안 여닫이 문인가요? 바깥 여닫이 문인가요? 안 여닫이 문이죠, 화장실. 극도의 프라이버시 공간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가정에 고혈압 환자가 계시는 가정에서는 저는 그 화장실 문을 바깥 여닫이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힘쓰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30분 동안 인기척이 없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열쇠를 찾습니다. 화장실 열쇠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은 멍텅구리 자물쇠로 돼 있죠. 그래서 동그란 손잡이는 동전으로 돌려서 열 수 있으면 됩니다. 엽니다. 그리고 레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쑤시개로 그 구멍을 찌르면 그 레버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니까요. 왜? 거기 화장실 변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계속 문을 밀 수밖에 없죠.
그럼 2차, 3차, 4차 충격이 환자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열면 큰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 화장실이 안 여닫이 문으로 돼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화장실을 용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문에 튀어요. 그 문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열리면 문에 묻었던 물기가 거실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끄럽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여닫이 문으로 하는데 이 환자가 있는 곳에서만큼은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하자, 관리하자, 대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환자가 있으신 분, 특히 고혈압 환자가 있으신 분은 화장실 문을 바깥쪽으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조를 해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물이 샌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대부분은 윗집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비가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쓰지 않았는데 밖에 비가 왔는데 왜 우리 집 발코니에 물이 고이는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콘크리트의 하부에 이 코너 쪽에 크랙이 봤어요. 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이 틈을 타고 내부로 막 스며듭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주 흥건해지죠.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흥건하게 고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자기 발코니 부분이 깨졌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정도로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깨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틈을 석고 같은 걸로 메꿔내야 됩니다. 석고로 메꿔서 틈을 완전히 메꾼 다음에 그 위에 방수액을 도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는 자기가 할 수 있겠지만 외부는 스스로 하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집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금간 틈을 타서 아랫집 발코니 천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물 쓰는 공간인 화장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수층이 깨졌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그 관이 노후돼서 그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하는 거죠. 바닥에 방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만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도 방수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오래되면 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에 줄어들고 그러면서 방수층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깨진 부분이 나타나서 밑에 집에서 이 클레임이 걸려온다면, 항의를 해온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벽에도 타일이 끝까지 발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방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너무 물을 위까지 끼얹으면 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 위로 물이 넘어가서 그게 또 셀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의 윗집, 내 아랫집이 그런 항의를 해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방에서도 물이 새일 수가 있어요. 방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위에서 사용하는 그 보일러의 난방용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가 노후돼서 거기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윗집의 책임이죠. 그런데 창 쪽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창 쪽에서. 요건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 집이 안방 확장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안방은 가급적 확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방을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집 천장 윗부분은 윗집의 발코니예요. 근데 발코니는 실제로 전용 면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은 합법이 됐어요. 그러나 합법이지만 원래 처음 분양할 때 분양 면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서비스 면적이죠. 그만큼의 여유 공간을 썼으니 당신 책임 하에 확장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모든 일이 다 합법적으로 덮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확장을 했는데 윗집은 그 발코니에서 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물을 쓸 수 있어요. 내가 확장했으니까 우리 집 물 셀 염려 있으니까 당신 물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물이 샜어요. 그 원인은 윗집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확장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 발코니에 물이 샌 거예요. 피해가 크지 않아요. 확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면적을 크게 쓸 수 있지만 이웃집 간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하고 만약에 확장을 하더라도 위아래 집의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나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무엇보다도 피난을 위한 대피 공간만큼은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수가 아님에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로라고 하는 건 이슬이 맺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슬이 맺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도차,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 습기가 많은 경우 그 습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벽에 맺히는 것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데 결로를 방치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죠. 곰팡이는 적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면 곰팡이가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벽과 바닥의 코너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석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저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말 그대로 곰팡이 천국입니다. 자, 저기 아파트 단면입니다. 외벽이 있고 그리고 층이 나뉘어져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외 단열을 쓸까요? 내 단열을 쓸까요? 단열재를 구조체 바깥쪽에 붙일까요? 안쪽에 붙일까요? 대부분 안쪽에 붙입니다. 대부분. 그 내 단열은 이렇게 됩니다. 단열재가 실내 공간에 들어오게 됐죠. 자, 근데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12.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2.5도가 어디에서 생기겠는가를 한번 보세요. 외부, 겨울이라고 봤을 때 외부는 영하 10도, 실내는 대략 20도 정도, 영상 20도 정도 된다면 콘크리트 벽은 영하의 온도일까요? 영상의 온도일까요? 영하겠죠. 바깥쪽 콘크리트, 영하에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그럼 12.5도는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단열재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내부에 곰팡이 천국 온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곰팡이가 거기에 서식하기 시작하는데 적정하게 건조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커지지 않지만 계속 습기가 찬다 그랬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단열재 전체가 완전히 곰팡이가 빠글빠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내로 저절로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거기에 비닐 한 장을 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슬라브에서 끊겨 있죠. 12.5도가 끊겨 있어요. 근데 12.5도는 어디선가 연속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속되는 선이 이렇게 내부로 파고들면서 나타납니다. 저기가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모서리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곰팡이가 거기만 생겨난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 자리에 곰팡이가 있다면 벽 내부의 단열재 속은 곰팡이의 군단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벽지를 잠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